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5만 명대를 이어가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4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90명 많고 일주 전인 지난 6일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000여 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선 전체의 59.1%에 해당하는 33,373명이 확진됐으며 비수도권에선 23,058명이 발생했는데요.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21만 4,869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맨 처음엔 마스크, 그 다음에 백신, 그리고 이번에는 자가진단 키트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1인당 한 번에 5개만 살 수 있게 구매를 제한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사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시민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미리 사두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빠른 공급을 위해서 자가검사 키트가 25개씩 대량 포장된 박스로 배송되면서 약국에선 일일이 상자를 뜯어 재포장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약국과 편의점에 3천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야 할 기관이 무려 10년치 개인정보를 분실해 탈북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 북부 하나센터가 탈북민 관련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분실한 건 2020년 8월. 10년간 탈북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상담 자료, 센터의 사업 자료 등이 분실됐는데요. 센터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국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할 뜻을 밝혔으며 실제 경찰 신고는 그보다 3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이뤄졌습니다. 1년 5개월간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나센터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경북 하나센터가 해킹을 당해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 정보가 유출되는 등 하나센터의 보안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6,43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5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73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2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94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 살펴보시면 강원 북부 산간에 1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고 7cm로 많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5도,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 선이 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밤새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만들어줄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건우 기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월요일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야죠. 네, 요즘 전 세계 브랜드 이것만 붙이면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네, 알죠. K. 코리아 K. 메이드 인 코리아 K인데요. 오늘은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류의 힘, K 브랜드의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K-팝,
K 뭐 뮤직, 뭐 K 뷰티 뭐 많잖아요. 많아요. K만 붙으면 인기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K 채널 A, 그러니까. K 행복한 아침, K. 야, K 수림 되겠네요, 그거. 진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난리가 나왔고, 진짜 한류, K 드라마가 더 불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오징어 게임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 학교는 태어나서 봤죠. 네, 주말에 그거 계속 봤잖아요. 그 K 좀비가 재밌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서 또 K 좀비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좀비에도 K 좀비가 붙는군요, 이제. 예, 그만큼 K 드라마 열풍인데요. 얼마 전에 OTT 기업 N사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 2주 연속으로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53일 동안 1위를 기록했던 게 있죠. K 콘텐츠 최장 1위 기록을 세웠던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K 콘텐츠가 워낙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N사에서는 올해 한국 콘텐츠를 25편 이상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무려 1조 원 이상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K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는지, 네. 맞아요. K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또 웹툰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이게 매주 확인을 하거든요. 네. 매주 보고 있는데 한국의 웹툰이 그렇게 재밌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또 퍼지고 있나 봐요. 2013년에 1,5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웹툰 시장 매출액이 2020년에는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K 콘텐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영화 신과 함께 아시죠? 네. 그다음에 드라마 지옥, 스위트홈 이런 드라마들이 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거든요. 이런 작품들 다 흥행 대작 반열에 올랐죠. 그 결과 K-웹툰이 만화 산업의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도 서서히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일본과 미국 만화 시장에서 저희 웹툰이 K-웹툰도 인기라니 제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K-브랜드의 힘이 드러난 그런 분야가 또 있다면서요? 네, 국내 자동차 모델들이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K 자동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에 힘입어서 다양한 글로벌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최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인데? 노 웨이 홈이죠. 네. 바로 이 장면. 네, 기억하시나요? 오, 이 장면. 맞아. 위기에 빠진 스파이더맨이 한 차량 위에서 수트로 갈아입죠. 네. 이 장면에서 국내 차량이 좀 밑에 있어. 이게 이 호평을 장면. 받았습니다. 기억나. 기억나세요? 우리 차 나왔다고 막 나 너무 좋아했잖아. 네, 국내 자동차 브랜드 H사의 I 모델과 T 모델이 영화의 주요 장면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두 자동차의 등장, 여기가 되게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또 역동적인 장면이었고 네.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또 올해 개봉 예정이거든요. 이 스파이더맨의 주연 배우 톰 홀랜드의 신작이 나왔어요. 영화 언차티드에서도 H사의 T 모델이 신 스틸러로 활약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의 인기 게임이죠. 게임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자동차 신 스틸러로 등장을 합니다. 이 한류 영화에 우리나라 차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막 애국심이 막 이렇게 올라와. 저거 봐. 그럼 해외 영화 볼 때 한국 차 어디 있나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게 담담해져야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네. 영화에 자동차가 등장하는 것도 신기한데 네. 이 자동차 수상, K 자동차의 수상 소식이 막 들려요. 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죠. USN 월드 리포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 2022년 최고의 고객 가치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브랜드 H사가 미국 2022 최고의 고객 가치상 최다 수상 브랜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차종별 11개 부문 중에서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이 상은 품질이나 상품성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신차와 중고차 가격, 또 유지비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우리 흔히 야구에서 5툴이라고 하죠. 요 모든 게 다 맞는 차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예로운 상입니다. 네, US 그 뉴스앤 월드 리포트라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보는 네. 뉴스 그 시사 주간지거든요. 이런 권위 있는 상에 또 우리 차가 또 차지를 했다. 멋져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우리 자동차가 진짜 품질과 상품성 모두 인정받았다는 걸 바로 방증하는 건데요. 중형 SUV 부문에서는 국내에서도 중형 SUV의 최강자로 꼽히는 모델이죠. H사의 S 모델이
수상을 했고요. 또 대형 SUV 부문에서는 북미 전략형 모델로 한창 알려졌던 모델이에요. 이거 왜 국내에는 출시 안 하냐? 이런 의견도 많았던 모델인데 네. K사의 T 모델이 수상을 했습니다. 어. 또 준중형 SUV에서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H사의 T 모델, 또 소형 SUV에서는 H사의 최초 소형 SUV로 나왔던 K 모델이 1위로 뽑혔습니다. 아, 대단하네. 또 요거도 빠질 수 없죠. 하이브리드 SUV 모델. 최고의 하이브리드 SUV 부문에서는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죠. T 모델 하이브리드가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상 소식에 이어서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독일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독일은 정말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네. 네.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매거진, 아주 신뢰성 높은 매거진이거든요. 아우토빌트가 유럽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중요한 판단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매거진이. 네. 이 매거진에서 국내 H사의 G 모델과 I 모델, 또 T 모델 등을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I 모델은 400볼트와 800볼트의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시중 전기차 중에 충전 속도가 거의 가장 빠르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G 모델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아낸 디자인이었는데 요것과 함께 또 세계 최초로 적용된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 소음을 줄여주는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K 자동차가 대세로 떠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어요. 속보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이요? 속보라고 네. 하지만 지난주에 이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로. 지난주에. 네. 사실 요게 이제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이기도 하고 저명한 자동차 매거진이기도 하고 저명한 자동차 콘텐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계속 공개가 돼서 저도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네. 2022 왓카 어워즈, 왓카라는 곳이에요. K사의 전용 전기차 모델 E 모델이 올해의 차와 올해의 전기 SUV로 선정이 됐습니다. 1978년 처음 시작된 왓카 어워즈가 유럽 내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거든요. 올해로 45회를 맞이해서 올해의 차 등을 포함해서 뭐 차급별 최고의 모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상한 국내 자동차 이 모델은 뛰어난 일회 충전 거리와 빠른 충전 능력, 또 디자인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또 요거 관련해서 콘텐츠, 네. 온라인 네. 콘텐츠를 봤거든요. 정말 극한 실험으로 뭐 독일의 B사, 미국의 F사 이렇게 모든 전기차들을 모아서 극한 실험을 했어요. 끝까지 주행해보는 고속도로에서. 거기서 또 당당히 1위를 1위 차지했어요. 했어요. 대단하다. 자랑스러워라. 멋있어. 정말 이렇게 해외에서 K자동차가 인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판매 실적으로도 이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올해 1월 영국에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나타낸 자료입니다. 1위가 한국의 K사로 총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1,504대를 기록했고요. 2등이 독일의 A사, 또 3등이 독일의 또 V사입니다. 요 두 개 사를 제쳤어요? 제친 겁니다. 와. 영국에서. 국내 자동차가 영국에서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한 거는 1991년 영국 시장에 진출한 지 31년 만에 일이라고 하고요. 대단하네. 이런 판매 호주가 K사의 SUV 대표 모델인 또 S 모델과 N 모델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에 또 신형 S 모델이 영국에서 출시가 되거든요. 또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 앞으로 영국에서도 더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이제 뭐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네. 전 질문 짧게 하고 말을 계속 길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못 물어보겠어. 근데 제가 딱 알아보니까 그 세계 전기차 시장이요. 지금 T사와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랑 거의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기존의 강자였죠. T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H사가 기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T사를 앞지르면서 지금 양강부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 2만 대 수준이었던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에는 7만여 대로 좀 늘어났고요. 네. 전년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사의 I 모델, 또 K사의 E 모델 등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누린 게 아주 주요했는데요. 그렇죠. 특히 I 모델과 E 모델은 T사 일부 모델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앞으로 K 전기차가 더더욱 활약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된다면서요? 네, 2022년 출시를 앞둔 전기차들이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차입니다. H사의 I 모델 신차가 세단형인데 이게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H사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예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K사를 대표하는 친환경 모델이죠. N 모델의 신형 EV 버전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기존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젊은 감각을 강조하도록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전기차 기다려온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맞아요. 네, 이미 출시된 M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17,600대가 사전 계약됐거든요. 와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또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전기차 네. 모델도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차를 한 15년 가까이 타가지고 바꾸실 때 됐죠? 아니 바꿔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걸 전기차로 가야 되는지 고민인데요. 네. K 전기차의 활약 정말 대단한데.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판단이 섰습니다. 결정하시고 네, 오늘 자동차 얘기 여기까지 네.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요. 자, 갈까요? 10억씩 받았는데 네. 막내만 땡땡원? 막내만 1억 줬어. 아, 나 이거 할 것 같아. 막내 제일 적게 받았을 것 같아요. 10억씩 10원. 받았는데 막내만 막내만 10원. 9.원. 막내만 1억 줬나 봐. 막내만 1억이니까 보겠습니다. 10원? 10원씩 받았는데 오? 80억이요? 자, 이 사연 꽁트로 너무한데? 준비했습니다. 3남매 중에 첫째 역할은 제가 하고요. 둘째는 이정수 씨가 하고요. 막내 장예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그! 재산을 많이 모아두셨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희 3남매를 한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에게 모두 10억씩 공평하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 앞으로 각각 10억 원 상당의 현금이랑 아파트랑 주식이 있어. 금액은 다 같으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재미가 좀 있지 않니? 자, 고르도록 해. 누나, 그러면 나 먼저 골라도 되지?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예로부터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라고 했다고. 에이그 헛떡떡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 나는 안전 제일이니까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겠어. 막내 너는? 아니 뭐 다 정해놓고 왜 나한테 뭘 물어봐. 그래? 언니 오빠 골라. 다 가져가면 나 남는 거 주식밖에 없잖아. 뭐 내가 주식 가져갈게. 언젠가는 내 주식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저 멍추. 우리 저 주식 딱 봐도 쪽팔린데. 그래. 막내 쟤는 수준에서 아무것도 몰라. 멍추. 오케이. 다들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그럼 3남매 모두 해산. 그렇게 우리는 재산을 10억씩 공평하게 나눠받았고 5년 뒤에 아버지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저희 3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둘째 너 그때 가져간 아파트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부동산이 최고라니까. 그나저나 막내 얘는 왜 안 와?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어머, 또 스포츠카! 벌써 내리네. 쟤 막내 아니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내려? 발레 파킹 아니야? 언니,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색이 좀 왜 그래? 다리 좀 상태 많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너 저 비싼 차 어떻게 산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저 내 차? 정말. 5년 전에 우리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주식이 대박 났잖아. 8배가 쪘어, 언니. 그래서 그냥 80억 정도 오는 기념으로
푼돈 주고 별거 아니더라고. 야. 샀어 그냥. 그때 받은 아버지 재산이 80억이 됐다고? 안 돼. 이거 다시 돈 뱉어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5년 만에 80억으로 늘어난 막내.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막내의 재산을 형제끼리 다시 나눌 수 없을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와, 80억 좋겠다. 이 아버지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10억씩 공평하게 했는데 네. 이게 다 달랐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네. 예,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던 삼남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 부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삼남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뜨고 나면은 분명히 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요걸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산 분쟁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 아버지 계실 때 그렇게 나눠준 이유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다. 그렇죠. 나눠 가져라 한 거죠. 네. 아버지는 2015년 첫째 딸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현금 10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게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10억 원짜리 아파트 많이 올랐는데. 네. 셋째에겐 퇴직한 제약회사의 주식 10억 원을 공평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제약회사. 이런 재산 형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의견을 물어서 선택하게 한 거였고요. 네. 또 이후 형제들끼리 재산 분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째는 현금, 둘째는 아파트, 셋째는 주식. 야, 이렇게 나눠준 게 얼마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절대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 탈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네요. 문제가 이제 5년 뒤에 생긴 거예요. 아하. 네. 2020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생전에 증여해줬던 삼남매의 재산에 가격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죠. 자, 일단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재산 변동이 있었나. 자, 첫째, 현금을 변동 없이 갖고 있었죠. 네. 10억이지. 그대로. 네. 둘째는 아파트 재건축 확정. 30억. 30억. 3배. 지금 3배 더 갔습니다. 올랐어. 반포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 이제 셋째죠. 셋째 나왔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주가가 쉽지 8배 않은데. 폭등했습니다. 예. 주식 평가액이 무려 80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소식 들은 첫째와 둘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셋째에게 우리 돈 내놔. 나눠. 이렇게. 근데 똑같이 10억씩 나누긴 했는데 한 명만 80억이 됐다. 그럼 그 폭등한 그 값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언니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언니 이게 입장에서. 이미 뭐 5년 전에 나눴고 이제 합의도 했는데 이제 그래. 와서 나누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파트 올랐잖아.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인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10배 올랐다. 이렇게 맞아, 가지고 이제 맞아. 분쟁이 되는데 이제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1억이었으면 1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배 올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근데 우리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그 가격은 증여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판례가 그래요? 나왔어요. 그래서 유류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식이 만약에 뭐 10배가 올랐으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요. 야,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네. 증여 받았을 때 시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속 개시가 됐을 때 이게 80억이 됐단 대박. 말이죠. 이 80억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10억이면 저 상속세도 50%일 걸. 같은 거 아닌가? 갑자기 김이 확 차서. 아니 근데 그럼 주식으로 대박난 셋째가 첫째 때랑 둘째한테 얼마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류분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유류분 실제 계산 굉장히 복잡해요. 뭐 네. 세금이라든가 뭐 다른 재산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사망 개시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사망 당시에 첫째는 현금 10억 원이었죠. 네. 둘째 아파트 30억이었잖아요. 셋째는 주식 80억입니다. 합하면 총 120억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상속분,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상속분부터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면 3남매니까 1대1대1 해서 3분의 1씩 40억을 받게 되잖아요. 오. 이거의 절반인 20억이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20억으로 재분배된다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재산이 20억이 안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첫째는 10억 원, 현금 그대로 있잖아요. 네. 20억에 10억이 못 미치잖아요. 이 못 미치는 10억을요, 더 많이 받은 둘째와 셋째가 증여받은 재산 비율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나 셋째는 30억, 80억 이렇게 이미 20억을 훨씬 상회하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계산을 해보면 어림잡아서 둘째가 반환할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셋째가 반환할 금액은 7억 3천만 원 해서 10억을 이제 첫째에게 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신기한 결론이네요. 둘째가 이제 셋째한테 받고 싶어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네. 정작 자신은 못 받아. 그렇죠. 이게 뭐지? 근데 상속받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뭐 합의서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 거 의미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합의서를 쓰면 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예외가.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합의서 써도 그건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불효자가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나 상속 안 받을게요 하고 답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력가 남편이 젊은 여성분하고 결혼했을 때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네. 이 젊은 여자가 내가 상속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 있는데 그게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이 상속인들이 미리 합의를 해도 효력이 없고요. 만약에 정말로 합의를 하려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 후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면 다시. 그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 후에. 사망 후에. 근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정말 편히 눈을 못 감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싸우지 말라고. 애초에 그러게. 일을 제기하지 말자 하고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재산을 나눠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등을 다 지게 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맞아요. 그렇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누리꾼들은 유류분 취지가 상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니까 뭐 네. 정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증여로 해서 계산이 완료됐으면 끝이지 왜 또 나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만약 주식이 10분의 1로 가치가 줄었으면 현금 받은 자식이 자산 나눠줄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댓글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네. 있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보전해 줍니까? 맞아. 그렇죠. 보전해줘요. 그렇죠. 상속 개시 당시 사망 당시에 그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의 기초 재산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첫째에게 유류분을 보전해줘야 둘째나 셋째에게 유류분을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여 당시에 사망 당시의 주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다시 주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례 중에는 주식을 한번 팔았다라고 해도 그걸 다시 재취득해서 주식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재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의 가액 상당의 현금으로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액을 판단하는 시점은요. 재판이 끝날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좀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기준, 판단 기준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건 또 다른 건데 형이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걸 네. 10년 후에 알고 동생이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이 뭘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형에게만 10년 전에 집을 물려준 사실이 억울했던 동생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은 집은 이미 내 소유고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다는 유언까지 있는데 내가 왜 주냐 이렇게 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연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서도 10년 전에 물려준 재산인데 이게 이제 와서 될까요? 그러게. 제가 이제 유류분 상담을 많이 받는데 한참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여쭤봐요. 이거 언제적 일입니까? 10년 전 일인데요. 20년 전 일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유류분 청구하는 것도 권리기 때문에 민법상의 권리는 대부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소멸시효는 다 이해하셨죠? 다만 증여 시점은 이거랑 다릅니다. 자, 부모님이 큰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줬다, 20년 전에 줬다. 그거를 포함 안 시키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즉 증여는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상속인한테 증여한 건 다 포함이 되고요. 다만 제3자한테 증여한 거는 1년 이내 증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근데 1년이 넘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가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상속인에게 준 거는 1년이건 10년이건 전에 준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뭐 10년 전에 1억 땅을 받았어요. 부모한테서. 근데 그 땅을 팔았어. 자기한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으로 상속 재산을 매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짜리 밭을 증여받아서 네. 바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상속 당시, 개시 당시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판단을 하게 돼요.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죠. 네. 아니, 밥 팔아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데 이것도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하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우리 법원에 정당하다, 합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밭을 팔았다. 그럼 뭘 받죠?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재산을 산다라든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그 밭을 증여받았을 때 이용 가치를 충분히 누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억짜리 땅이 10년 뒤에 뭐 상속이 개시됐을 때 뭐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1,000만 원만 이익을 남기고 1억 1,000만 원에 팔았든 간에 이 사망 시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세니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망시. 그렇죠.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걸 알아보고 전후로 나눠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면서 피보다 진한 게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가죠.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누구에게 재산 주라는 아버지 유언장. 이거 뭔가 또 그쵸. 네, 좀 느낌이 좀 찝찝하죠. 세한데. 정수에게 주라는. 정수인가요? 정답은 내연녀의 자식에게.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남매 역할은 저와 이정수 씨가 하고요. 내연녀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 그리고 내연녀의 어린 아들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저희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장례식장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저기 네. 혹시 박수림 씨인가요?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 맞네. 재용아 인사해. 아들 이분이 네 누나 되시는 분이야. 수림 누나 안녕. 정수 형 안녕.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누군데 네. 나보고 누나라고. 누나라는 소리 되게 기분 좋긴 좋다. 근데 대체 당신들 누구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쪽 아버지가 저랑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거든요. 우리 재용이가, 이 귀여운 재용이가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고요. 그러니까 이 재용이가 당신 누나, 이 관계 맞는 거죠.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작지만 큰 이렇게 이런 혼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보네. 그이가 우리 애목수로 유산을 좀 두둑히 챙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돈부터 얼른 좀 주시죠. 내 거 얼른 줘. 내 거 얼른 줘. 야, 5만 원 줄 테니까 먹고 또 아버지에게 내연녀와 아이가 있었다니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곧바로 온 집안을 이자듯이 뒤졌고요. 결국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재산의 절반을 장애인의 아들에게 주겠다. 누나 이 유언장 사실이야? 안 돼.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정수야. 그 여자가 보기 전에 얼른 그 유언장 빨리 찢어버려. 아니야. 먹어, 삼켜. 먹어버려.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막 찢어서 지금 먹고 있는데? 뱉으세요, 그거. 아니 내가 진짜 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당신들 못 보게 숨기려고만 한 건데. 당신들 뭐 유언장 숨기면 뭐 아주 큰일 당한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나 본데 잘 모르시면 이번에 직접 좀 깨달으시면 되겠네. 그럼 저는 이만. 이봐. 어디가?
깨닫는다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의 유언장을 숨기려다 그만 내연녀에게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앞으로 저희 남매에게 큰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는데 대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큰일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뭔가 큰일이 생길 거야. 이러고 경고를 하고 어허. 내연녀가 오히려 더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쳐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무섭다. 네, 요 사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남성,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투병 끝에 결국 숨지게 됐는데요. 슬픔이 가득했던 남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딸과 엇비슷해 보이는 연배의 내연녀와 또 혼외자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실신을 했고요. 장례식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얼마나 슬픈 장례식장이에요. 거기에 내연녀하고 막 혼외자 아들이 나타나서 안녕 누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쵸. 눈물이 쏙 들어가죠. 그러면 가족들은 뭐 내연라든가 아니면 뭐 숨겨둔 아들이잖아요. 혼외자.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존재를 몰랐습니다. 전혀 존재를 몰랐고 당연히 그 존재를 몰랐으니까 유언장의 유무도 몰랐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급히 뭔가를 찾았어요. 유언장을 찾았죠. 찾았는데 결국 그게 나와버린 거야. 진짜였구나 이게.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혼외자에게 물려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아버지의 혼외자로 등록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 바로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기로 한 겁니다. 유언장의 존재는 가족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연녀는 아들을 대리로 해서 상속 재산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왠지 저라도 유언장을 숨기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 내연녀한테 진짜 안 보여주고 싶을 것 싶지 같아요. 않죠. 근데 결국 고심 끝에 유언장을 숨겼는데 이게 금방 또 들통이 났다고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누구나 비밀은 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들이 이 숨겼던 유언장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요. 유언장 만들 때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효 요건이에요. 그때 증인으로 참석했던 법무사가 내가 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내용이 이렇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유언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아내와 자녀들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다. 시치미를 뚝 뗐지만 이 내연녀의 반응은 당연히 달랐겠죠. 고의적으로 유언장 은닉한 거고 이거 상속 결격 사유다. 그래서 상속은 우리 아들만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유언장을 없앤 것도 아니고 숨기기만 했는데 상속권을 박탈당해요? 그 내연녀 주장이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그 가족 쪽에서는 아니 그럼 원래 유언장대로 하자. 절반씩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원래 가족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천사조에 상속인 결격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예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부모님을 막 이렇게 해치려고 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고 또 5항에 이런 게 있는데 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할 경우에도 상속인 결격사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이 유언장을 먹는다든지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아예 상속권이 박탈돼서 정말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언장을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그냥 유언장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유언장을 숨겼던 아내와 그 자녀 둘까지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유언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숨기는 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은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위조, 변조, 파기는 어떤 행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에 대해서는 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유언장 있다는 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 은닉이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까처럼 먹는다든가 숨긴다든가 이게 은닉이 되는 건 이걸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서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요. 고의를 가지고 발견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실대로 유언장이 여기 있는데요. 뭐 내용은 어떻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고의를 가지고 발견하려는 사람에게 그걸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숨기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런 정황 정도는 있어야지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그럼 아버지의 유산 상속은 그 내연녀의 아들에게
이세용 아들에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누나, 그거 내 자. 거야. 어가요, 떨어져. 자, 그럴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법 공부를 잘하면 딱 봐도 떡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대습상속. 그건 뭐냐면 만약에 원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네. 그 손자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대신 받는다고 대대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 결격으로 해서 상속을 못 받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즉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째 딸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손자죠. 손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이거 완전히 다 박탈당할 뻔했는데 그래 첫째 딸의 아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첫째 딸의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또 상속에 또 달리 확인할 게 있어요? 뭐가? 네, 요 구도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째 딸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네. 혼외자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결론적으로 총 2명, 이 2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상속 결격 사유 때문에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아내와 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아내와 아들이 저 동그라미 친 사람들, 손자와 내연녀의 혼외자에게 이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새로운 분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연녀의 아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한테 또 외삼촌은 조카한테 소송을 하면서 유산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합니다. 크다는 겁니다. 야, 내연녀의 아들과 그 분쟁을 하다가 이제 가족 간의 싸움이 돼버렸네요. 네. 아, 이거 안타까운데. 내연녀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라는 그런 유언장을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장의 내용이 네. 부당하면 그걸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그러면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다.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례처럼요, 이 뭐 혼외자에게 재산 절반 주겠다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예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혼외자 자식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원래 가족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지.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지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처분할지는 그 재산 소유권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사망자 의사에 100% 다 따르게 되면 이렇게 부당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상속인은요, 돌아가신 지 10년 안에 그리고 이제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될 유증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된 자기의 권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 사망하고 나니까 그 내연녀하고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나타났잖아요. 그 충격이 크죠. 아내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불륜 저지른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간자 소송은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나 카톡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외도하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아내가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상간녀는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배우자가 사망 후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것도 혹시 이 소송에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까? 아, 맞아요. 제한이 있겠네요. 네, 제한이 있어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간에도 우리가 법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란 소송이 법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봅니다. 위자료 제기를 한다는 게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불륜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안날로부터 이제 불륜 사실 및 상간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사망 이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선의 인생 Q&A. 이호선. 네. 용한 상담소를 까먹었어. 이해해요. 아침이니까 그럴 수 생방송이잖아요. 있어요. 그럼요. 이호선 용한 씨. 상담소. 이호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5년 차인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신을 믿어도 너무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주팔자, 풍수지리, 띠, 궁합 이런 걸 너무 맹신하십니다. 처음 신혼집에 오셨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요즘 두통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침대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두통이 가실 거야 하면서 침대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대로 두통이 싹 나은 겁니다. 제가 말을 잘 들으니 그때부터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거실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바꿔야 궁전운이 트인다. 현관문 바로 앞에 거울을 두면 남편이 바람이 난다. 주방에 화기와 냉기가 충돌하면 돈이 셀 수 있으니 가스레인지 옆에 얼음 정수기 치워라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치우고 보니 저희 집 인테리어가 점점 시댁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어디 가서 점을 보셨나봐요. 저한테 네 사주에 애가 잘 안 보인다더라. 애가 잘 들어서려면 이런 음식을 먹고 치성을 드려야 한다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은근히 제 탓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서 몇 달간 연락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불쑥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용한 데 가서 부모 자식 간에 궁합을 봤는데 올해 네가 애를 낳으면 애가 기가 세서 부모를 잡아먹는다더라. 그러니까 올해 중후반에 애를 가져서 내년에 낳으면 어떻겠니? 라면서 가장 좋다는 합방 날짜까지 잡아오신 겁니다. 임신 시기랑 합방 날짜까지 간섭을 하시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어머니 말 무시하라고 하는데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간 겉봐라. 니들이 내 말 안 들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면서 불효령을 내릴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임신 시기까지 시어머니 말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 야, 사주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네. 며느리의 사연이에요. 네, 뭐 새해 되면 토종 비교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 맞아요. 계신데 사연 같은 경우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뭐 합방 날짜까지 잡아주시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미신하고 무속신앙은 좀 다르고요. 네. 또 사주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맹신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맹신에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 며느리가 한 면 좀 기특하더라고요. 어떤 면이 기특하냐면 우리가 얘기 전체를 들을 때에는 아유, 어머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우고 요새 젊은 층, 특별히 IT 기기를 잘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 시대에 성장한 이 30대라면 대부분 어머니가 하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심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참 저는 예쁘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답답한 거는 아마 이걸 겁니다. 내 삶에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그 운명이 누군가에게 멱살 잡혀가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사실 요새처럼 합리의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시대에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사랑인지 알지만 납득할 수 없고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함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서 그쵸. 이걸 찾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하게 되는 미신이나 속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예계도 있잖아요. 뭐 가수의 운명은 제목 따라가는 네. 거죠. 곡을 잘 져야 된다고. 가수 베이로 오라버니는 그 최근에 뜬다를 노래 네. 발표했어요. 그러면 노래 뜨는 줄 알고. 근데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 따라 진짜 가수 운명이 바뀐다 그런 것도 네. 있고. 의학계도 병원 환자가 왜 이렇게 없어 이러면 그때부터 환자가 막 몰려온다고 네. 금기시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징크스는 없는데 예전에 악기 할 때는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그 순간이 너무 공포스럽다 보니까 꼭 시작 전에 이렇게 한 10번을 손을 쥐었다 폈다 해야 내가 잘한다는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소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렇게 생겼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미신이라기보다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맞아, 있어. 아주 묘하게 저는 신발을 샀을 땐 안 그런데 하얀 운동화를 빨아서 신은 날은 무조건 비가 뭔가 와요. 튀어, 비 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신경통보다 날씨를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 신발을 빨아 신는 날은 비가 오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징크스가 있네. 그런 게 있으시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뭐 또 역술 이런 거 꼭 맞아요.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찾아가서 거기에 의지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불안 이것 때문인데 우리가 이 지점에 단어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팍스 페르치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페르치오사라는 게 뭐냐면 위장된 거짓 평화란 뜻이에요.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사람이라는 건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긴장을 해소할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가고자 하고 어떤 게 합리이든 비합리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해결 지점으로 간다는 어떤 신호를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도파민이 빵 일어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뭔가 해결됐다 괜찮다라고 믿지만 사실 이게 정말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마치 일회용 반창고를 붙인 것 같은 심리적으로 잠깐의 만족을 주는 이 쾌감에서 오는 안정감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위장된 거짓 위로, 위장된 거짓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단 불안이 생겨나고 그 불안이 어떤 지점에서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사실 괜찮은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믿고 보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뭐라 그러나 반엄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요 작은 것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맡겨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도 결혼설에 타로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궁합이 잘 맞다길래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재미를 보면 되는데 너무 빠져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때요? 많죠. 저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2조 500년사에 가끔 있었던 야사 같은 이야기들이 가끔 상담 현장에도 일어나는데요. 작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 사례는 함께 공유해도 좋다라는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네. 한 여성이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투병 중이셨어요. 네네. 예비 시아버지셨죠. 네네. 그런데 막상 의사가 얘기했던 그 기간보다 그만큼 사시질 못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모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점을 보러 갔더니 새로 들어온 식구가 애기 많아서 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까지도 반대했는데 여차저차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날짜도 일명 손 없는 날로 또 다 받아가지고 왔고요. 또 이사하는 날짜, 그 처음에 집을 들어가는 날짜들도 다 그렇게 날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막상 처음에 집들이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뭘 했냐면 두 가지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는 뭐냐, 소금자루를 하나 가져오셨고요. 또 하나는 팥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애구를 쫓는다. 소금자루는 현관에 놓고요. 액을 팥은 쫓는다. 창문에 놓고서. 그리고 나서 집들이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며느리 근처 아는 사람이 이제 장례가 난 겁니다. 네.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을 딱 갔다 오니까 시어머니가 뭘 했냐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입구에다가 신문지 있죠. 신문지를 불을 사른 다음에 거기를 넘어오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며느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의 불안이나 이런 거 알고 웬만하면 견디려고 했는데 네. 이 과정에
이 남편하고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 점쟁이에게 물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점쟁이가 이 어머니한테 거 봐라. 결국 당신 며느리 애기 많다고 하지 않았냐? 이혼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러니 이 남편하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게 부부가 상담 현장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유, 참. 정말 이번 사례도 그렇고요. 늘 이렇게 좀 지나친 맹신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께는 꼭 저희 특급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솔루션 바로 갈게요. 네. 애 못 낳는 게 며느리 팔자 탓, 사주를 맹신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거대한 불안과 맞서라. 이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애 못 낳는 게 며느리 팔자 탓이다라고 하면서 사주를 맹신한다라고 네네.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이 시어머니 너무 좀 답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주로 우리가 지금 나왔던 사례에서 얘기 나온 걸 다 보면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대신에 사랑만큼의 불안도 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는 불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 큰 시어머니가 어떤 것에 가장 불안해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불안의 내용과 주제와 환경, 이걸 며느리가 읽어내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이 사실은 자기 불안에 대한 방어인데 요 모양 그대로 마치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까지 시어머니 집을 닮아가죠. 결국은 그 불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이들에게도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상황에서 특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분석하는 게 1차적인 겁니다. 하긴 뭐 시어머니를 이해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절대로 뭐 아들 부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시지 맞아요, 않았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잘 되라고 그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참 재밌는 걸 봤는데 IT 건설업계에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분이 계신데 IT라는 게 얼마나 현대적이에요. 그 사업 시작할 때 이제 고사 지냈더라고요. 네. 돼지에다가 입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또 요새 최첨단으로 만든 새로운 배 진수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엄청난 배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돼지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와 이성과 과학의 결정체 앞에서도 그 불안을 잠식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본다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나 너무 자주 보거나 그것에만 의지한다면 이건 뭔가 심리적 취약성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당신 자신을 위한 거는 그런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진 않고 오직 자식이 나쁘게 가면 어떨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점을 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 사주에 애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며느리는 나 때문에 그쵸. 애가 안 생기는구나 해서 굉장히 위축될 것 같거든요. 내 탓하게 되죠, 당연히. 네. 또 주변에 보면 꼭 그렇게 팔자 탓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 그 팔자 때문이야. 네, 팔자. 뭐, 내 팔자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포기는 하는데 세상 편하거든요. 네. 내 운명이 그거야. 내 팔자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팔자로만 사는가?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노력을 멈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팔자 탓하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의 요소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사주가 아닌 자신을 믿게 자신을 해라. 믿게 해라. 이게 어머니가 불안하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크고 민감하게 느끼는데 이 시어머니인데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해서 뭐가 불안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 이 말조차도 이 어머니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불안을 내가 막기 위해서 뭔가 했던 노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불안을 탓하거나 혹은 이 불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어머니와 며느리는
말할 수 없는 적군이 되어서 상호 운명론을 두고 다투게 될 거예요. 답이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종교 분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어머니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대신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전 보러 가는 걸 당장 지금 말리게 되면 그러면 더 며느리하고 더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점을 왜 보러 가나요, 우리가? 뭔가를 왜 물어보러 가나? 불안하죠. 그 얘기 뭐냐?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지금 며느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나보다 더 젊어. 경험도 더 적어. 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정확성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도 사실 이 판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고 더 강력한 존재가 있으니 여기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어머니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는 그분에게 아니라고 들어가기보다 포인트를 좀 바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 그런 면도 있는데 어머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요런 면이 참 어머니 말씀이 전 진짜 와서 닿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요 말씀대로 한번 요걸 해봤는데 요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주가 아니라 어머니 말씀이었잖아요. 요런 기회를 자주 늘리고 요렇게 해서 성공했던 요 경험의 이야기를 자주 기억해서 이걸 다시 반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공의 요소들 중에 사주나 혹은 점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 어머니의 판단과 용기가 이 열매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부분을 기꺼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어머니도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괘가 아니라 시어머니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칭찬과 자신감을 주라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다툴 게 아니라 어머니의 불안 관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아주 창창합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이 점에 혹은 사주에 지속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의존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의존성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늘 주체적으로 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기간 동안에 평생을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고 거기에 멱살 잡혀 산다면 며느리도 이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머니의 불안이고 이 불안이 다른 부분으로 상쇄될 수 있다면 그 불안 관리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원했던 거실을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애비가 승진했어요. 노란색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믿었던 것도 하나씩 바꿀 거 아니에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하나는 불안을 낮추고 성공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했더니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나 혹은 불안을 낮추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나쁘지 않죠. 아니 저도 사실 뭐 타로 이런 거 몇 번 봤었거든요. 뭐 사주도 그렇고. 근데 과거 일은 막 저는 리액션이 좋으니까 막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 이루는 날리는 잘 반응을 모르는 거.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꼬리를 무는 게 아닐까 그렇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미래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런 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네. 요 분도 점괘가 꼭 맞지 않다는 걸 좀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점쟁이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어머니와의 세다. 싸움이 아니에요. 점쟁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지배자가 누구인가, 어머니 세계 속의 결정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이게 어떤 뭐 사주가 통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맹신이라고. 맹신이라는 건 이미 그 머릿속에 컨트롤러, 리모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모컨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배터리가 불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는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이 며느리가 관리한다는 것도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어머니와의 장기적인 삶을 생각한다면 이 불안에 대한 관리 기술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세 번째 솔루션 볼게요. 우연은 우연일 뿐 운명이 아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괜찮은 말들이 있어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셸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대. 하나, 주체적인 인간이 있고요. 네. 종속적 인간이 있대요. 종속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따라서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은 한 번도 FM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반골처럼 살았고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인간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남의 춤만 추겠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가겠습니까? 내 시선으로, 내 음성으로, 내 발걸음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힘들지만 그 거친 정글 속을 칼 하나 붙잡고 그 칼 베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어머니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 불안이 전염이 돼요. 불안도 세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안이 높으면 당연히 자식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뭐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불안이 그렇게 관리되면 그 방법 아니고서는 며느리도 선택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남편도 생각보다 꽤나 불안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을 다루는 의지를 가지라는 이야기는 뭐냐? 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성공 경험을 자꾸 늘려가고 나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도망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짜 네 사주에 애가 안 보여. 팔자가 안 좋아. 이러면 안 들어야지 아니야 이러면서도 계속 너 애군이 꼈어. 팔자가 안 좋아. 이 소리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 것 같아. 진짜 나한테 애군이 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주나 점이 진짜 몇천 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불안을 낮추어 준다는 거예요. 또 희망을 갖게 한다는 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맹신 자체는 뭐든지 사람을 눈 감게 하고 그 눈을 감은 채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주체성은 너무나 중요한데 어머니께는 좋은 친구이자 멘토로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혹은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며느리 옆엔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우연이 아니라 의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봐주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이쪽에는 건강한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멘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도 또 다른 멘토가 있는 건데 양쪽에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충분히 합리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함께 또 포진하도록 하는 것. 이건 맹신을 줄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죠. 아까 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올해는 부모 자식 간에 사주가 안 좋다고 올해 낳지 말고 그래도 내년에 낳아라. 이게 애가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원하는 일도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간절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래. 뭔가 이게 참 어머니가 비싼 돈 주고 뭐 합방 날짜에 임신 시기까지 혼란스러워. 와서 모른 척하기도 어렵거든요, 맞아. 사실. 그렇죠. 그런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네. 누구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날짜를 받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드렸던 답은 뭐냐? 한번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 봐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제가 이제 아는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점 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얘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이렇게 너무 좀 걱정이 된다 싶은 분들에게는 한 4군데 가보라 그래요. 아유. 놀라운 건 4군데가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막상 다른 영역에 가면 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때로는 이게 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결정을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게 남편분은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말 그냥 무시해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남편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것에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말고 어머니 혹시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머니의 생각이거나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네. 아, 어머니 제가 첫 번째도 노력해 보겠는데 두 번째도 꼭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성공 경험을 반드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어머니도 내심 굉장히 뿌듯하면서 요 의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러면 어떨까? 제가요, 그분보다 용한 데 가서 봤는데요. 어머니 그거 아니래요. 이거래요. 그럼 거기가 어디야?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와 강대국의 패권 경쟁 심화 속에 평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죠. 이런 시기에 평화 문화의 확산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 개회식이 열린 건데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수상 등의 개회 연설로 시작된 개회식은 남북 공동수교국가 157개국을 중심으로 전 현직 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 종교 지도자, 학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언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네. 날씨가 추운 건 아닌데 몸이 이렇게 스산해요. 그렇죠. 괜히 더 네, 추운 네.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오늘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